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입니다. 저희가 이번 겨울 동안 저자와의 대화라고 하는 타이틀로 좀 특별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에서 작년 2022년 책을 쓰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께 그 책의 내용과 또 그 책을 쓰게 된 어떤 취지, 또 어떤 것을 독자님들께서 많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 저자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하신 저자는 저희 행정대학원에 계시는 박사인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 밖에서도 그렇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사회, 한국 경제 구조에 대해서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대학 과제를 또 지적을 해주시고 나름대로의 또 대안도 많이 제안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박사인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부를 마치시고 그다음에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 대학원에 오신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셨습니다. 그죠? 오시면서 방법론 수업과 경쟁정책, 그다음에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구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쭉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고 현재는 또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대학원에 오시기 전에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의 스토니브룩이라고 해서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에서도 또 재직을 하셨었고요. 아마 책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과 관련된 재벌개혁과 관련된 책들이 있어서 아마 많이 아실 테고 뭐 재벌공화국이라든지 또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 가장 최근에 지속불가능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또 책을 작년에 쓰셨습니다. 아마 딱 제목에서도 느끼시겠지만은 이 지속 가능성,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과정 안에서 추가로 우리가 또 이제 관심을 돌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구조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한 30분, 35분 정도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사인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사인입니다. 이게 한 40분 동안 제가 간단하게 책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0분 안에 요약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EBS 라디오 그 북카페라는 프로그램 1시에서 2시 1시간 프로그램에 책 때문에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1시간 프로그램인데도 소개하는데 아주 타이트하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진행자가 저보고 평소에도 그렇게 말씀을 빨리 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은 하여튼 제가 최대한 40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제목이 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제목이 나오기까지 사실 출판사하고 몇 차례 제목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나온 제목입니다. 이 출판사가 저한테 최종적으로 이거는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정말 좋다고 해서 제목을 만들었어요.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제목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제목 자체가 너무 세게 들려가지고 좀 저도 약간 조심했는데 오히려 출판사가 먼저 정말 책 내용이 이걸로 요약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흔쾌히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이라는 말의 이면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함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난제 3가지를 제가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조 위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 이후에 40년 동안 세계에서 유례없는 지속한 고도 성장을 한 거, 이건 사실입니다. 이 발전 전략을 우리가 박정희 개발 체제 그리고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라고 합니다.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초기에 성공적이었던 이 재벌 중심 정부 주도의 전략이 왜 특히 2000년대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문제가 있다,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경제가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이른바 개도기 때 추격형 경제, 모방을 통한 추격형 경제에 굉장히 잘 작동됐던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경제가 발전하니까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국면에 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에서 형성된 기득권이 이 변화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 프론티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개발 또는 이제 경제가 발전된 상태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프론티어라는 게 가장 뛰어난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뭐 나라, 산업, 기업 뭐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저개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기술 프론티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경제가 발전한다, 성장했다는 말은 프론티어에 가까이 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프론티어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빨리 쫓아가는 방법이 뭐냐? 모방을 통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모방형 성장 전략이 빨리 성장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프론티어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방을 할 수 있는 모방의 효과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스스로 혁신을 해서 쫓아가야 되는, 혁신형 경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한국 경제가 성장을 했다, 구조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바로 모방형 성장의 한계가 도달했다. 이제 혁신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뭐 혁신 성장, 창조 경제 등등해서 지난 한 20년 동안 뭐 진보 보수 정권 할 거 없이 계속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처한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모방형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에 바뀐 게 있느냐? 실제로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제조업이 과거에 모방형 성장 전략을 통해서 성장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이게 지속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인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즉 과거 우리 성장의 경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 재벌 중심 성장 전략이 너무나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 성장 전략을 지금 바꾸고 버리고 가감히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인식적으로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세금 깎아주고 보조금 더 주고 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재벌 대기업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를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혁신형 경제에서 맞는 이야기냐? 혁신형 경제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미 우리뿐만이 아니고 서유럽 국가나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좀 건너뛰고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본, 그다음에 서유럽 국가들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이른바 내셔널 챔피언을 육성하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보조금도 주고 경쟁 정책 같은 건 덜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저축 투자를 높이고 R&D 투자 많이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미국을 쫓아가는 전략을 썼습니다. 우리는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금융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 그리고 산업정책 모든 걸 통해서 대표 선수를 키우는 전략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정책 위주로 했고요. 서유럽 국가는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서도 보조금 정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셔널 챔피언을 키운다는 아이디어는 같았습니다. 중화공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또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빨리 쫓아가는 게 성장하는 것이다. 이게 1990년대 초반까지 먹혔어요. 그런데 서유럽에서 어떤 걸 관측했냐면은 1990년부터 유럽과 미국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미국과 유럽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이른바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흔히 AK 모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건 주로 뭐냐면 인적 자본, 물적 자본, R&D 자본을 축적해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에 따라서 90년대까지는 미국과 유럽의 격차가 줄었는데 여전히 그 인풋 차원에서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90년대 이후에는 다시 미국과 유럽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은 뭐냐면은 기존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중심이 아니고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중심이고 그리고 기존 기업이 혁신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 기업이 주로 혁신을 한다는 겁니다.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거. 자, 생각을 해보시면 1990년대가 어떨 때냐? 이른바 IT 산업, 바이오 산업, 인터넷, 소프트웨어 산업,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식 산업들 위주로 산업들이 재편이 되고 생산성 향상이 그런 이른바 이노베이션 인더스트리에서 주로 일어나는 그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혁신이 굉장히 일어나면서 산업 구조들이 바뀌어갔는데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 여전히 제조업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중심의 사고 방식을 못 벗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격차의 원인이다라고 말한 것이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이고 실제 지금 경제학계에서 성장 이론은 거의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이 대세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유럽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더 심각한 예는 일본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 도표에서 이 Y축이 투자율이고 X축이 1인당 소득입니다. 1인당 소득을 통계한 자료인데 이 점들이 찍혀 있는 거에서 제일 위쪽에 나무 색깔 점들이 일본의 투자율을 나타냅니다. 이게 1996년에서 2018년 기간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기간이에요. 일본의 투자율이 미국과 서유럽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자료 말고 R&D 투자율을 보더라도 일본의 R&D 투자율이 미국과 서유럽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었어요. 이게 정말 투자를 더해서 성장을 했으면 일본이 미국이나 서유럽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해야 돼요. 즉 뭐냐? 1990년대 서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과거에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여기 보라색 점이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투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투자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그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혁신 경제로 가야 되고 혁신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또 옆에서 하는 말이 바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투자해야 된다. 투자. 그러니까 혁신형 경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진입 퇴출의 장벽이 없고 정당한 대가가 보장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도전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도전 기업이 혁신을 하고 새로운 도전 기업의 진입 위협 때문에 기존 기업이 더 혁신적으로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인데 기존 기업이 투자를 더해서 혁신을 하고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이 과거의 사고방식 이것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뭐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입으로는 혁신 그러고 다른 입으로는 과거 방식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우리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그래서 인식의 오류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해상충입니다.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바로 이런 중화업공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재벌 대기업들의 소유 지배 구조도 이른바 중화업공업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삼성 소유 지분 구조도입니다.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시죠? 그런데 굉장히 단순화된 겁니다. 한 10년 전은 이거 정말 거의 그리는 게 힘들 정도로 복잡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단순화된 건데 삼성 소유 지배 구조를 보시면 삼성물산이 제일 위에서 지배회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통해서 전자를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그게 금산복합 재벌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바로 전자, 물산, 생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자를
총수가 어떻게 지배하느냐가 관건이죠. 그 이재용으로의 세습이 바로 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직접 주식을 주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편법을 많이 사용해서 불법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건데, 삼성전자 대표적인 중화학공업이죠. 1969년에 설립됐습니다.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마찬가지죠. 우리 10대 재벌 중에서 유통 관련된 재벌 말고는 그룹 지배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룹에서 가장 매출액을 많이 올리는 기업이 뭐냐? 다 중화학공업입니다. 중화학공업이 우리 산업의 경제 주축일 뿐만이 아니라 재벌의 주축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화학공업 중심에 계속해서 지원을 주고 내셔널 챔피언십으로 키우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런 기업들이 도전을 받고 이 기업들이 구축하고 있는 하청 구조 이것들을 바꾸고 하면 상당한 위협이 되죠. 자, 위협이 되는 것이 단지 기업 하나의 위협이 아니고 재벌 총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룹 전체의 통제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건 혁신 경제로 가고 진입을 만들어주고 단가 우려치기 같은 거 막고 하는 문제가 기업 하나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룹 지배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을 사실 하는 겁니다. 근데 엄청난 저항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저항을 한다는 걸 모르게끔 저항을 할 정도로 언론을 사실상 통제를 해요. 몰라요, 대부분 이게. 그럴 정도로 심하게 사실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조업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조업 위기를 제가 한마디로 넛크래커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넛크래커 우리 뭐 다른 말로 하면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중화공업 산업이라는 것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그리고 궁극적으로 투자 그리고 숙련 노동의 인건비 가격 경쟁력으로 갑니다. 근데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양극하고 관련이 있는 이 하청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이 가격 경쟁력을 아무리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쫓아오는 이머징 컨트리들이 있으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과거에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나 독일의 로우엔드 마켓을 대체하기 시작한 거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이런 이머징 마켓이 우리 로우엔드 마켓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본격화가 되느냐? 201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경제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2000년대 굉장한 특수를 누렸습니다. 두 가지 큰 외생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하나가 중국 특수고 두 번째가 ICT 특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2000년대 굉장히 좋았고 사실 그때 경제 구조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좋으면 안 하죠. 좋으면은 문제의식도 없어집니다. 나빠져서 바꾸자면 나쁜데 못 바꾼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경제 개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기는 없는 게 돼요. 필요할 때 하는 게 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2011년 이후에 제조업의 이런 넛클래커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로우엔드 마켓에서 중국이 잠식을 하고 있고 하이엔드 마켓에서 그러면은 스마트폰 생각해 보시면 애플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로우엔드 마켓은 중국 그 스마트폰들이 다 잠식당했어요. 하이엔드 마켓에서 우리가 그럼 혁신을 하고 있느냐? 혁신적인 프로세스, 혁신적인 제품들 이런 거 나오고 있느냐? 못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조업 위기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많은 지표들이 제조업 경쟁력이 2011년 이후에 급속하게 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수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1991에서 2001년 10년 단위로 2001년에서 11년, 11년에서 17년 이렇게 세 개 시기를 가지고서 평균 수출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에요. 수출률이 아니고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EU보다 우리나라가 죄송합니다. OECD 평균보다 우리가 2배에서 2.5배가 높았어요. 90년대하고 2000년대. 그런데 2011년 보시면 급격하게 수출 증가율이 떨어져요. OECD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수출 중심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조업의 경쟁력이 수출 산업 제조업에서 주로 나오는 것인데 급속하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산업들을 들여서 보면은 제가 이야기한 게 시기와 패턴은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정도 말고는
큰 애드밴티지가 지금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하이엔드 마켓을 그럼 우리가 왜 치고 못 들어가느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양극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뒤쪽에 있어요. 자, 우리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빅딜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재편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산업이 훨씬 더 독과점화가 심화돼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현대기아차가 합병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사는 외국계 회사들한테 팔려요. 그러면서 사실 국내 시장이 현대기아가 점유율을 한 80% 차지하는 독점화가 이루어져요. 그럼 부품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자동차 부품 공급자들이 대부분이 현대 또는 기아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전속 계약 관계가 생겨요.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전도 삼성전자, LG전자 쪽으로 하나의 독점적이고 전속적인 계약 관계들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 계약 관계에 못 들어가는 기업들은 들어간 기업을 부러워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단 이 전속 계약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원청 사업자가 하청, 1차, 2차 하청 사업자들의 원가 구조를 거의 파악하게 돼요. 원가 구조를 파악하면서 단가 우려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또 기술 탈취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요. 원가, 단가 우려치기, 기술 탈취가 일어나니까 그 중간재 생산자들이 혁신할 유인들이 없어지고 혁신할 여력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전속 계약 관계에 있으니까 이 전속 계약 관계에 못 들어와 있는 중간자 생산자들은 아예 경쟁할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슈페르트주의 성장 이론에서 중요한 기회의 요인이 없어지는 거죠. 진입 장벽이 엄청나고,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은 독과점을 형성하면서 퇴출 장벽이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진입 퇴출이 없으니까 당연히 혁신이 못 일어나요. 우리가 혁신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지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아요. 1990년대 이후에 사실은 전 세계적인 제조업의 동향은 디스인테그레이션이에요. 탈수직 계열화예요. 그래서 과거에 수직 계열화됐던 부품 회사들 독립시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듈 단위의 이제 생산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1차 벤더들이 모듈 단위 생산을 하고 최종재 생산업자들이 이들 중에서 자기들하고 적합한 사람들을 골라요. 그래서 이 밸류 체인 곳곳에서 혁신들이 일어나고 그 혁신들이 일어나는 것을 조합을 해서 빨리빨리 최종재가 좋아지는 식으로 혁신이 일어나는 이런 뭐 오픈 이노베이션들이 일어나죠. 그게 90년대 이후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자동차 같은 게 전장이죠.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전자제품하고 자동차가 융합형 혁신을 하는데 어디서 일어나냐? 모듈 단위에서 일어나요. 거기다 모듈이 다 전장도 모듈 단위거든요. 이런 혁신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 수직 계열화, 전속 계약 관계로 있으니까 모듈 간의 혁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혁신을 유인도 없고 여력도 없어지지만 융합형 혁신이 더 이상 못 일어나요. 우리가 자동차도 굉장히 발전하고 전자도 굉장히 발전한 나라인데 전장을 하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하만이라는 전장 회사를 사들였잖아요. LG가 이제 전장을 좀 하고 있긴 하죠. 근데 왜 그럼 융합형 혁신이 없었느냐? 전속 계약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에서 단가 우려치기를 통해서 최종재 생산자들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0년대에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갈 때,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가격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이었냐? 바로 단가 우려치기였어요. 단가 우려치기 통해서 하청 기업들 수익률을 계속 짜면서 그게 현대차의 경쟁력으로 작동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잘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2011년쯤 돼서 중국이 쫓아오니까 그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단가 우려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른바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가격 격차들이 이렇게 생기기, 이제 수익률 격차가 생깁니다. 이제 2011년에서 14 현대차가 잘 나갈 때입니다. 이때까지도 15년부터 갑자기 이제 중국 시장이 거의 점유율이 2년에 반토막씩 나는 식으로 중국 차들한테 점유율을 뺏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보면은 어림잡아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차 모비스 원청에 해당하는 쪽이 수익이 한 100이다. 그럼 1차 벤더들 얼마냐?
한 70쯤 돼요. 그다음 2차 밴드는 얼마냐? 50쯤 돼요. 이게 우리 수익률 격차예요. 자, 이 수익률 격차가 고스란히 임금 격차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원청, 하청 단계별로 임금 격차를 만든 자료가 최근에는 발표를 안 합니다. 근데 한 2010년대 중반에 한번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수익률 격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기업 사이즈 가지고 발표를 하죠. 근데 원청 1차 밴드, 2차 밴드가 기업 사이즈하고도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사이즈별로 임금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건 사실은 이 하청 구조에서 나오는 것들이 반영된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일본하고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거 이제 사업체가 아니고 기업 단위로 해서 500인 이상 대기업이라고 잡으면, 대기업 임금을 100이라고 잡을 때 중견기업 100에서 49인 고용하는 중견기업, 우리는 70으로 떨어져요, 임금이. 일본은 88%입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소기업으로 갈 때 10에서 99인, 우리는 57%로 떨어져요. 그런데 일본은 84%예요. 아주 작은 5에서 9인일 때 일본은 77%예요. 우리는 48%밖에 안 돼요. 일본이 비정상이냐, 우리가 비정상이냐?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이런 일본식의 구조가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도 비슷해요. 우리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기본적으로 전속 계약 관계 하청의 단가 우려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양극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임금 양극화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나는 건 소득 불평등도라든지 양극화에서 노동경제하신 분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 바로 임금의 불평등 또는 양극화라는 거예요. 자, 임금 양극화가 이렇게 생기고 또 단가 우려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쟁을 유지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또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많은 사회 현상들이 거기에서 연유가 돼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부장님, 50대 부장님이 단가를 후려치나 30대 대리가 후려치나 차이가 없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임금을 많이 줘야 되는 부장님을 쓸 필요가 없죠. 조기퇴직을 시키는. 우리 조기퇴직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인적 자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쟁력에서. 단가 우려치기가 경쟁력의 원천이. 조기퇴직하죠? 어떻게 합니까? 조기퇴직되면은 자영업에 들어가요. 자영업에 초과 공급이 있다고 그러죠. 조기퇴직되신 분들이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영업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뭐 카드 수수료 어쩌고 이런 거 가지고 자영업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자영업 가서 되게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노인빈곤에 빠져요. 노인빈곤 문제. 노인빈곤에 빠지니까 정부가 재정 사업을 하죠. 일자리 사업해서 노인 빈곤 문제 해소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건 복지 사업이나 다른 거죠. 우리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거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자,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이 다들 공기업 가려고 합니다. 공무원 되고 공기업 가려고 해요. 정년 보장되는. 그 다음에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 절대로 안 가려고 해요. 자,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취업이 늦어지죠. 30대 중반 돼서 첫 직장을 잡고 50대에 잘리고 근속 기간이 15년, 16년으로 좁아져. 그러니까 더더구나 노후 준비가 안 돼요. 젊은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하는 거 망설이죠. 아기는 없는 거 망설여요. 결혼을 한 부부들이 아기를 적게 낳아서가 아니고 결혼을 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을 별로 안 해서 출산율이 낮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출산 대책이라고 뭐 엄청 뭐 돈을 주니 어쩌니 해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저출산 문제,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조기퇴직 문제, 자영업 문제, 노인빈곤 문제가 모두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고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 구조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사회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남은 10분 동안 제가 탄소 중립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탄소 중립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탄소 중립에 대한 우리 사회적 논의가 너무나 피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외국에서 탄소 중립 뭐라고 한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와서 떠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너무나 돌아보지 않는 공허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문재인 정부 끝날 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8년 탄소 순 배출량을 2050년까지 영원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탄소 배출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느냐? 전환가 산업이라는 겁니다. 전환이 우리가 말하는 발전 부분이에요. 산업하고. 전체 순 배출량의 39%가 전환에서 나오고 38%가 산업에서 나와요.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GDP의 26%를 차지하고 제조업 대부분을 중화학공업이 차지하고 있어요. 중화학공업은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 부분에서 배출량이 이렇게 우리가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은 나라 없어요, 정말. 자, 중국도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26%가 안 돼요, 이제. 일본과 독일, 제조업 강국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나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20% 정도. 미국 한 2% 수준이에요. 어떤 프랑스 10%, 영국은 9%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26%고 중화공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전환이라고 하는 발전의 53%가 산업용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부분이 직접 간접으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60%예요. 이 산업의 전환 없이는 우리는 탄소 중립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부의 안들을 보면은 이 탄소 중립 안을 만들 때 그 안에서도 이 논의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산업 전환 없이 우리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에서 어떤 논의가 또 있었냐면 산업 전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 산업 전환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생산 공정 혁신을 통해서 탄소가 안 나오는 생산 기술 혁신을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예산이 그 R&D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죠. 탄소 중립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철강이에요. 철강 우리나라 포스코가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철강소입니다. 그건 뭐냐? 대량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머더티라고 하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걸 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포스코의 장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광석을 가져가서 용광로에 녹여서 제철을 만들어야 돼요. 전기로 고로로 하는 소량 생산을 하면 그렇게 경쟁을 못 가지죠. 자, 그런데 철광석을 녹여서 제철을 만들 때 철광석에 붙어 있는 산소를 떼내야 돼요. 그 산소를 지금 어떻게 떼내냐면 C를 집어넣어서 합성시켜 CO2로 배출시켜요. 그래서 고로로 하는 철강 산업에서 탄소 배출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넘버 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자, 그런데 이 정부 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2040년과 50년 그 즈음에 이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수소환원 제철 방식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이 예상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무도 동의 안 해요. 그때까지 상용화 될 거라고 믿는 전문가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40년에서 50년 사이 될 거라고 희망을 갖고 지금 가자라는 거죠. 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부가 원하는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로 수소 원안 저철 상용화 됐다. 그렇게 되더라도 포스코는 경쟁력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 수소 원안 저철을 하려면 이제 이른바 그린 수소가 필요하죠. 우리는 그린 수소를 생산을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수입해야 돼요. 사우디 가서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 가서 그린 수소를 80% 수입하는 게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린 수소는 가벼워요. 그래서 가벼워서 산소,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H 넣으면 C 대신에 H 넣어서 H2O 만들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왜 상용화가 어려우느냐? 수소가 가볍기 때문에 이것을 대량 생산 단위에서 상용화 시킬 수 있는 기술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린 수소 수입할 때 특수선을 만들어서 가져와야 돼요. 특수선 비용도 들고. 그럼 결국은 생각해 보시면 수소환원 제철이 상용화 된다면 호주나 사우디의 제철소를 만드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포스코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산업은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있어요.
어떤 산업들은 전환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산업이 있고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그런 산업 전환들이 없이는 사실상 탄소 중립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 탄소 중립 외에도 이른바 그 재생에너지 문제가 있죠. RE100라는 게 있죠. 그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건데 우리도 지금 한 27개 기업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만 사용해서 생산하겠다. 그래서 거기 RE100이라고 하는데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그러면은 RE100 기업들을 커버할 정도로 되느냐? 충분치가 않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에너지 믹스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한 30% 정도로 늘린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들면서 이걸 한 9% 줄였죠. 그래서 21.2%로 줄였어요. 그만큼 줄인 거는 원전을 늘리는 걸로 갔어요. 원전은 재생에너지로 카운트가 안 됩니다. 저는 RE100를 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저 정도로 충분하냐, 뭐 산자부는 된다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그 이 RE100 재생에너지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K 뭐 재생에너지 RE100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겨우 되는 걸로 맞췄는데 한 80%밖에 재생에너지가 안 돼요. 사실 거기 말하는 데서 실제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27개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부품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들까지 가면 훨씬 부족해요. 이 사실 이 RE100가 2030년까지 하겠다고 하는 뭐 애플 같은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자체 공장에서는 재생에너지 100%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애플이 30년까지 하겠다는 건 뭐냐면은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까지 다 RE100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30년까지 RE100를 못하면 부품 납품을 못해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애플에 납품을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2030년까지 할 수 있을까? 굉장한 의문이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 가지고서 한번 뭐 재벌 대기업 그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이런 탄소 중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이른바 뭐 총수 있는 기업들이 특징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롱터미즘 장기적으로 보고 한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뭐냐 너희들? 난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다. 아무 대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롱터미즘이 아니고 우리 재벌 대기업의 경영자들은 울트라 쇼터미즘에 빠져요. 쇼텀도 아니고 울트라 쇼터미즘. 왜냐? CEO의 평균 그 근속 연령이 2년이 안 돼요. 그해 실적이 나쁘면 잘려요. 그러니까 무슨 장기예요. 내가 살고 봐야지인데. 당장에 비용이 들고 실적이 나빠질 투자하자는 이야기 안 하죠. 다 늦춰요. 그것만 해야죠.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RE100 이야기나 탄소 중립 2030 NDC 이야기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냥 던져놓고 나갔어요. 윤석열 정부 받아가지고 이거 안 하자니 요건 넘어오는데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신용만 내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끝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게 없이 가면은 재생에너지 20% 만드는 지금 줄어든 안조차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재생에너지 지금 10%도 안 돼요. 앞으로 6년 동안 10%더 어떻게 늘리겠다. 늘릴 계획도 없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제가 그래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렇게 기업들도 못 살 텐데 왜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리 총수들이 무능하지만 이렇게까지 뭘까? 앞에 CEO들은 눈앞에 1년 1년 하루살이처럼 산다고 해도 이게 말이 돼? 라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안 되면 뜨자는 거래요. 공장을 해외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공장들을 지금도 그렇죠. 미국에서 뭐 미국에 지어라고 해서 하니까 국내에서 공장을 짓지 않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걸 박수치는 정신병자들이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무슨 금메달 딴 것 같이 말을 해요. 미국에 진출했다고. 정말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근데 그건 뭐 정치인들이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경제 관료들은
정직하지 않은 건지 가치 무식한 건지 저 알 수가 없어요. 외국의 최신 공장들을 짓는 걸 가지고서 잘한다고 무슨 뭐 땅 따먹기 해서 어디 침략한 것 같이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미국과 유럽의 최신 공장을 짓는 거. 그럼 국내는 뭐가 남느냐? 탄소 배출이 많은 오래된 산업이 남죠. 미국의 러스트 벨트가 될 겁니다. 저는 한국 경제가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향후에 2050년쯤 가면은 거의 제조업 공동화가 일어날 거죠. 가장 심각한 거는 영남 지역이에요. 저도 영남 출신이긴 한데 영남 지역은 정말 심각해질 거예요. 거기 지자체 단체장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공장 뭐 공항 짓자 이런 소리나 해대고 있죠. 굉장히 심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올 때 오히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큰 개혁들, 재벌 개혁 같은 경제 구조 개혁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탄소 중립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 2050년이 되면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으로 85세가 돼요. 제가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아있다고 해도 뭐 버티고 사는 때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럭저럭 굴러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50년 몇 살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만 열면 미래 청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정말 미래와 청년을 생각하면은 이 문제에 이럴 수가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사탕 발림으로 해가지고 표들 생각만 하고 우리 특히 뭐 정치인들 중에서 청년 정치인이라는 친구들 가장 안심해요. 얼굴만 어리고 나이만 어리면 청년이 아니에요. 노인네하고 똑같은 짓 하면서 청년이라고 하고 청년 미래 이슈는 아무 관심도 없고 너무나 무지해요. 나라 희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으로 2030년 이전에 뭔가 큰 경제 구조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제가 말하는 암울한 시나리오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타이타닉 그 영화 보셨는 분들 많을 텐데 빙하가 있어요. 근데 빙하에서 적이 있어서 피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말 안 들었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빙하가 보이는 지점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심하게 배를 틀면 배가 전복돼요. 전복 안 되면 빙하를 박아야 돼요. 저는 그 시점이 지금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과거에 저는 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바꾸고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위기가 정말 와서는 버틸 수 없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꾸는 노력을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희망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원래는 좀 그 뭐 학교 일보다도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정치적인 개혁 그리고 이런 어젠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분인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박 교수님께서는 사실 정규 수업 때도 워낙 이렇게 뜨겁게 강의를 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잠시 울컥했던 면도 있지만 사실 그 동기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죠? 다 이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서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도 주시고 또 그 밑에 깔려 있는 생각도 말씀 주셨는데 아마 자세한 것은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일단 그 책에 앞으로 읽으실 독자분들의 어떤 조금 더 질 좋은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 박 교수님께서는 이 재벌개혁,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해오셨는데 이번 책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 눈에 띄는 것이 이 탄소 중립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쭉 우리가 또 우리 사회가 당면하게 된 새로운 큰 도전 과제인 것 같은데 막상 이 문제와 기존부터 쭉 가지고 계셨던 이 경제 구조개혁 문제가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것,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이 책을 쓰시게 된 큰 동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게 제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제가 이제 그 제조업 위기 문제하고 양극화 문제 두 가지 중점적으로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탄소 중립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건 최근이고요, 비교적.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앞에 두 가지 문제보다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건 근본적으로 산업 전환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지금 뭐 우리 어떻게 보면 산업 전환을 해야만 바꿀 수 있는데 어렵다니까 정부에서 하는 말은 R&D에서 뭐 공정 과정을 어쩌고 하는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 누구도 싫어하지 않죠. R&D 지원금 받는데. 어, 그리고 뭐 당장의 산업 전환 같은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정 안 되면 우리는 해외로 가면 되는데. 그런 것들 정말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국민들, 개개인들이 큰 피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당장의 어려운 거, 당장의 뭐 비용 안 드는 쉬운 방법들을 우리 정치인들이 선택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들을 언론들도 다들 모르고 알려고 하고도 하지도 않고 뭐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정쟁이죠. 그뭐 인신공격과 정쟁 중심으로 복덕방에서 과거에 우리 부동산을 복덕방으로 불렀는데 복덕방에서 동네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정치 이야기 하던 것 같은 뭐 텔레비전 켜면 거의 정치 복덕방이 텔레비전을 다 장악하고 있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 갉아먹고 있고 줄 세우게 하고 편가르게 하고 이런 현상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산업 전환을 하자면은 가장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을 그린 산업으로 바꿔주는 전환. 우리 또 재생에너지 원가가 상대적으로도 우리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들은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급속한 산업 전환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전환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제조 위기하고 양극화 문제하고 다 맞물려 있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재벌들도 이런 것들 문제의식도 갖고 있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당장에 쥐고 있는 손안에 떡이 큰데 알아서 내놓으라면 안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드라마 끝에 보면 결국 재벌 총수 일가가 각성해서 사회가 좋아지는 것 같이 나오는데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세상을 왜 각성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각성해야 바뀌는 거죠. 국민들이 각성해야 바뀌고 그래야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국민이 각성하려면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죠, 먼저. 근데 아는 길이 없어요. 이런 어떤 일은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야 되는데 언론에 가고 있는 주목받는 건 정말 정쟁에 대한 아주 정말 단시한적인 정쟁이고 그런 이야기들만 관심을 가져가고 근본적이고 정말 누구한테 행복하지 않은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산업전환 말지하지 쉽지 않아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런 비용을 하고도 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 정치인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언론은 보도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장 하여튼 큰 이유가 우리 사회 가장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재벌들이 이거 이야기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여튼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개개 국민들이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저 책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문제들이 근본적인 걸 따지면 과거의 정부 주도의 재벌 중심의 개발 체제에서 있다. 이 체제를 바꿔야만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책에서 드리고자 한 바입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크게 이 제조업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양극화의 문제, 그다음에 이 탄소 중립, 새로운 미래 다가오는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 문제들의 밑에 배태되어 있는 어떤 이유, 원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재벌 중심의 구조이고 그 재벌 구조의 경제 구조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가격, 단가 부려치기와 같은 일종의 렌트 시킹과 같은 거, 특히 기득권,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이 설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안도 후반부에 각각의 어떤 현상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뭐 이것이 컴프레hen시브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각을 보실 수 있다고 느끼는데 저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알고 보면은 일정한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동의를 하시고 또는 동의를 안 한다 하시더라도 그런 시각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일반 교양, 일반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런 점에서 박 교수님 책들은 조금 그런 쪽에 많이 의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이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혹시 책 쓰시면서 일부러 구조라든지 문체라든지 자료라든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신경도 쓰시고 그러셨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 책은 그 제가 강연한 거를 먼저 이렇게 거기서 풀어서 초고를 만들어 준 걸 제가 다시 고쳐서 쓰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문체 자체가 약간 더 구어체 같은 문체라서 그러면 뭐 읽기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책을 쓸 때도 제가 이제 오디언스를 대상을 상정을 하고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또 쉽게 쓰게 되면은 컨텐츠가 없어지고 또 너무 또 어렵게 쓰게 되면 이게 전달이 또 잘 안 되고 해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앞티멀한 지점을 잡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씁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쓰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식적인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경제학시절이라서 또 앞팀을 하다는 또 전문 용어를 쓰셨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한 몇 가지 좀 내용 중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아까 산업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산업전환이라고 한다면 말 자체로는 그럴 것 같지만 막상 그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은 몇 가지가 이제 막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화공업에서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그죠? 제조업 방식에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서비스 산업이 되겠죠. 어떤 형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산업 전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걸 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경제 구조 개혁이라는 말을 달리 이제 산업 전환이라고 쓴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산업 전환을 위해서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화업공업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제조업이 지금 정도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좀 대체할 수 있는 산업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금융 산업 같은 것들이에요. 특히 지금 홍콩에서 금융 기관들이 싱가포르나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지금 홍콩 중국과의 문제 때문에 홍콩 금융 기관들이 앞으로도 더 옮길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홍콩의 금융기관들을 한국에 유치하는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에서 작은 연구 과제로 지금 그것도 하는 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좀 전에 그 저기 외국 분들, 외국 언론인들, 그 다음에 외교관 그리고 상공인하고 해서 같이 한번 식사를 하면서 한국 경제분들이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쭉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뭐 저도 이제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파이낸셜 센터가 서울에 가능하겠냐?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라는 게 지금 아시아에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인데 서울이 가능할 것 같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세 사람이 상공인, 언론인, 외교관 세 명이 다 자기들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해요.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 동부가 금융 허브라는 걸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불가능한 거였어요. 홍콩이 건재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홍콩이 이동하게 될 때 싱가포르로 가지 않고 서울로 그걸 유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세 사람이 다 자기들은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서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쪽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주재원으로 가서 살고 싶어하는 데를 꽂아라면 서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도쿄도 아니고 뭐 타이완도 아니고 서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 개인적인 선호도들이 있어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는 사람이 중심이니까요. 살고 싶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고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좀 동북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경제에서 큰 게 중국, 한국, 일본이 동북아 지역인데 이게 싱가포르하고 너무 지리적으로 떨어지니 그러면 이제 좀 홍콩 아니면은 서울이 애드밴티지가 있더라. 그래서 일본도 있지 않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도쿄보다는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우리 K컬처 이런 영향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 정부가 좀 이런 거를 한번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싱가포르 지금 사례를 좀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금융이 싱가포르도 상당히 발전 안 된 상태에서 IFC라는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를 조성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했는 걸 봤더니 이거 내수 금융산업과 해외 부분들을 듀얼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이 격차를 줄여가는 정책들을 하면서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상당하게 제조업 부분들에서 나오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고부가 가치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조업이 바뀌는 부분은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혁신 경제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단지 적정한 유인 체계를 주는 거죠. 그러면 유인 체계에 맞춰서 개인들이 알아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 같은 거 우리 지금 계속해서 억눌러 놓고 해서 싸게 공급해주면 에너지 소비 많이 있는 산업들 계속 하게 돼요. 이게 적정하게 가격을 반영이 되게 해버리면은 그럼 그런 산업 입지 조건이 안 좋아져요. 그럼 에너지 소비도 적고 그렇지만 다른 인적 자본이라든지 기술력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의 혁신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혁신 우리 많이 일어납니다. 혁신 많이 일어나는 PPT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었기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인 기업들 생각해 보시면 어떤 기업들이 떠오르시나요?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리고 뭐 인터넷 게임 회사 이런 것들 생각나시죠? 실제로 유니콘 기업들 숫자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보다 작지가 않아요. 유니콘 기업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유니콘 기업들이 우리는 어디에서만 나오느냐? B2C에서만 나와요. 비즈니스 투 컨슈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B2C에서는 진입대출 장벽이나 단가 우려치 같은 게 없어요. 왜냐? 소비자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근데 B2B에서는 안 나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니콘 기업의 반 이상이 B2B예요. 제조업 비중이 GDP에서 11% 정도고 우리는 26%인데 우리는 안 나와요. 벤처기업 매출 구조를 보시면은 B2B가 75.4%예요. B2C는 4.3인데 여기서만 유니콘이 나와요. 자, 그러면 똑같 B2B 부분에서 지금 이 전속계약, 단가 우려치기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혁신들이 일어날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혁신들이 일어날 건가는 그 가격 구조가 제대로 돼 있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찾아가요. 정부가 그걸 찾아주는 발굴 육성하려는 정책들을 해서는 안 되고 단지 그렇게 누군가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지금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가 우려치기 같은 걸 강력하게 제재하고 기술 탈취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징벌 배상, 디스카버리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 도입하는 거, 그다음에 재벌의 그 독과점 구조를 깨주는 정책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하고 새로운 벤처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는 벤처를 육성한다고 해서
정부가 모태펀드를 만들잖아요.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하는 벤처는 벤처가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뭐 마윈이 말한 전당포 금융이죠. 그건 벤처가 아닌데 사실 우리 벤처 기업은 참 재미있는 게 참 기발해요. 우리 관료들이 벤처 기업을 육성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벤처 기업을 인증을 해줘요. 그래서 정부가 인증하면 벤처 기업이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는 게 벤처 기업인데 정의가 우리나라 정의는 그게 아니고 정부가 인증하면 벤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 기업 숫자는 정부가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통계라는 게 참 무의미해요. 벤처 기업이라고 돼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정말 순수한 민간 벤처 캐피탈 투자 받는 회사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성공한 많은 벤처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순수한 1% 투자 받은 기업들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외국의 벤처 캐피털들이 국내에서는 벤처 캐피털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핀란드가 노키아가 망한 다음에 벤처 붐이 왔죠. 그때 핀란드 정부가 한 게 바로 연계시켜주는 걸로 했지 모태펀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연구라든지 아주 하이 리스크 되는 거에 대한 연구 지원 같은 것들 이런 거를 했고 또 하나가 사회보장 제도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세이프티 네트에서 재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줘야지 그래야만 B2B에서 우리가 유니콘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에너지 환경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돈벌이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지를 미리 예상할 수도 없고 그걸 예상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모방형 경제에서 정부가 발굴 육성하던 구태의연한 사고에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그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은 항상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혁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새로움과 익숙함의 밸런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어렵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정부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해와서 성과를 냈다고 나름대로 스스로 인정하는 또는 그러한 패스가 경로가 있다면 그걸 놓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 프레임에 맞춰서 보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혁신도 인증을 주는 방식이고 뭐도 하여튼 손을 도장을 찍어주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방식을 자꾸 생각하면서 드라이브를 거니까 이게 다 왜곡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도 좀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잠깐 금융산업 얘기인데 금융서비스업이죠 사실은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하게 된다면 근데 이제 고용 문제가 저가 딱 떠올랐는데 사실은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임금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뭐 이렇게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요구하는 어떤 지식 수준, 역량 수준도 사실은 뭐 편차가 크지만 뭐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고 따라서 교육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 그죠? 뭐 이런 거니까 이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큰 그것이 되는데 이게 금융 서비스업 내지는 뭐 요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역량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라서 상당한 수준의 어떤 교육 투자 또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투자 이런 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밑바탕 자체는 정부가 좀 역할을 해주고 다음 국민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어쩌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이 역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인식 지금 우리가 어떤 스테이터스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힘들고 바쁘고 하루하루가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여유는 참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시점일수록 더욱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막 겹치는 것 같습니다. 좀 지적이신데요. 근데 중요한 게 사실은 공급 측이 아니고 수요 측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도기 시절에 계속했던 게 뭐냐면 공급 측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교육 이야기하고라든지 뭐 이야기하는 게 보면 다 공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공급이 안 따라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혁신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운
파이낸스 센터가 들어오고 당연히 그러면은 국내에서 취업하는 사람보다 외국의 고급 인력들이 국내 그 취업돼서 들어올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에 그런 것들이 전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기회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열심히 교육에 투자를 하면서 할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수요가 공급이 따라갈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우리는 기회가 없는데 계속 공급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그것도 저는 그 개도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수요는 계속 창출이 되고 거기에 수요에 걸맞게 공급을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되니까 하는 건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수요가 막혀 있어요. 근데 수요는 막혀 있는데 보고 이렇게 미리 예측해서 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경제 구조 개혁을 해주자는 기본 이야기는 수요 측면에서의 기회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들은 무엇이 필요할지 그때 더 알려지게 되고 그럼 개인적인 투자도 하고 정부가 거기에서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를 보면서 따라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계획 경제처럼 어떤 산업 발굴 육성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재가 얼마서 반도체 10만을 양성하니 어쩌니 지금 뭐 감산한다 그러는데 10만 양성한다는 이야기 하다가 쑥 들어가고 그런 정말 개도기 시절의 이야기들 실패를 20년 동안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 싹 닫고 없었듯이 넘어가고 그리고 또 나오면 똑같은 카드 꺼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실패의 반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그 고리를 깨야 돼요. 아까 말씀 인식의 문제도 있고 또 기득권의 문제도 있고 이 두 가지 깨야 되고 근데 뭐 자꾸 반복을 제가 말씀해서 드립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느냐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 어젠다가 되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지 바뀌어요. 기득권이 인식해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금 교수님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가요. 그 87학번이 그 1학년 때 그때 저기 직선제가 됐죠. 저는 4학년 때입니다. 대학 내내 저희가 직선제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4학년 때 직선제 개헌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 생각했던 사람 제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됐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될지 안 될지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도 해야 된다는 것들이 거의 공론화가 돼 있었어요. 그게 힘이 오른 순간에 정치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바꿔요. 근데 국민들이 알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들이 안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 아예 정치 독재 같으면은 눈에 띄는 분명한 타겟이 있고 해서 훨씬 더 쉽게 인식도 되고 알려지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 권력이 있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실체를 안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참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리 지식인들이 그런 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정치 어젠다가 될 수 있는 정치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치 제도 개혁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 10여 분 정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결국은 이 경제학자이시면서 또 정책을 계속 논의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앞으로의 어떤 활동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시면서 조금은 더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할 생각이다. 또 그를 통해서 뭐 인라이트먼트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역할을 이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로 이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채널인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건 또 그동안 많이 정말 제안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가지고 소회이실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참 이게 어떻게 개혁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때는 유력 정치인들 대통령 될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바꿔보겠다는 생각도 해서 뭐 이렇게 많이 만나기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당장에 표 받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실망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 과정을 보면은
뭐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이번에 직전 대통령 선거 그랬죠.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도 보고 그 이후에 과정을 보면은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 활성화되고 또 몇 번의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으면서 양당의 지금 극단적인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뭐 앞으로 국회의원도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당원 중심으로 다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극단적인 지지층들에게 지지를 받아야만 그래야만 대표가 나오고 그렇게 나와서 소선구제 예를 들어서 1대1로 나왔을 때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런 국민들은 둘 중에 누가 싫은가 가지고 선택하게 만들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도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고 해도 제3의 후보에게 표를 줬다가 사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싫은 사람은 안 돼야 된다는 식으로 투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다 보니 이런 메커니즘이 다 백워드 인덕션을 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극성 지지층한테 어필하는 게 자기가 정치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쟁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구조로 가고 많은 국민들은 정치 효능감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거부터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 그 경실련의 그 상집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상집위원장인데 제가 뭐 하게 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거구제 개편을 좀 그 이번에 제대로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 뭐 가능한 비례대표 중심으로 정당 투표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지금 운동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정책 선거를 유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소선거제처럼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것도 굉장히 완화되고 그러면 정당들의 유인도 이 극단적인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보다는 전체 국민들에게 정책을 통해서 지지를 끌어내는 식으로 바뀔 수 있다. 정책 중심으로 선거를 바꾸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조업 문제, 양극화 문제, 탄소 중립 문제 같은 정책 이슈들을 정치 이슈와 정치 이슈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그런 경실련 제가 활동을 좀 열심히 해서 선거제도 개편 운동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돼서 좀 더 비례성이 강화되면서 정책 중심으로 선거가 갈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이런 컨텐츠들이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알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알리는 문제, 콘텐츠를 프로바이딩하는 문제하고 선거제도 개편하는 문제 두 가지를 원래 좀 중점적으로 제가 좀 사회 활동을 통해서 한번 승부수를 때우듯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직접 정치하게 된 말이 아니고요. 이게 그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종류의 그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동물들에게 이런 먹잇감들을 좀 잘 던져질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래는 하여튼 좀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콘텐츠 관련해서는 좀 유튜브 같은 것도 한번 시작을 해볼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좀 차분하게 여러 가지 쪼개가지고 유튜브도 좀 올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치인들, 뭐 학자들, 시민단체들 연대해서 좀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개편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어웨어니스를 위해서 좀 전국 순회를 좀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바쁘실 것 같아서 자주 모시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서 간단하게라도 질문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너무 듣는 거에 익숙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뭐 그런 경험 개인적으로 다들 다를 수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 이제 계기가 된 거는 사실 뭐 재벌 문제 같은 경우는 대학 다닐 때 관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깊게 연구를 해본 기회는 없었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그 저기 공정거래 사건 경제 분석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 관련된 분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그 계기로 노무현 정부 때 그 법대 권오승 교수님이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셨을 때 저한테 어,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가 시장 무슨 3개년 계획인가 뭐 하여튼 해서 기업 가버넌스 중심으로 규제를 바꾸는 걸 3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년 평가하고 새로 좀 앞으로 3년 계획을 잡는 용역을 좀 하라고 하셔서 경제학자하고 법학자들 그룹을 만들어서 제가 한 7, 8개월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한국 이 재벌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쭉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사실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게 됐고요. 네,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이 사회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락이. 근데 우리가 경제학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에 맥락 없이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연 법칙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경제학 이론이라는 것도 모든 게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부분의 맥락이 미국 맥락이에요. 근데 그 맥락이 한국과 미국이 다를 때 그 가정이 바뀌거나 또는 분석에 대한 어프로치가 바뀌어야 될 때들이 있는데 제가 느꼈던 게 국내에서 그런 시도가 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그때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좀 연구도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또 느낀 게 아까 계속해서 제가 결국은 피플들이 정하는 거다라고 느꼈던 거죠.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은 거의 capture되어 있어요. 관료 다 캡처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각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씨알도 안 먹혀요. 제가 지금 더 강하게 느끼는데, 그러려고 좀 노력도 해봤고요, 사실은 그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느낀 게 결국은 시민운동을 더 지금 더 많이 하기 시작한 것도 결국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지 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연구 주제나 이런, 그다음에 왜 사회 활동을 점점 더 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이 좀 저 나름대로 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보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자주 대중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것이 조금 시점상으로 또 아까 컨텍스트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보이스도 어떤 시점에서 이것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임팩트가. 아마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어떤 그거를 계기로 한 어떤 개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또 가장 관심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구제. 근데 그 선거구제가 사실 내용으로 보게 된다면 정책 이슈, 이런 형태의 어떤 로드맵을 가지시고 이제 하실 것처럼 저는 느낌이 오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접하면서 이 논의가 과연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래도 오늘 그래도 이렇게 쭉 편하게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셔서 실제로 그 책 보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냥 마무리만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방학인데 많이들 그 현장에도 나와주시고 온라인 접속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알아야지 바뀐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가만히 제가 돌이켜 보니까 우리 정말 안방에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탄소 중립 문제. 그리고 특히 이 정책대학원, 행정대학원에 있는 여러분들이 변화의 주역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관심들을 가지시고 공부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다름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금년 한 해 모시기 힘들 것 같지만 제가 끌고서라도 이런 기회를 조금 더 만들도록 하게 테니까 많이 들어와서 봐주시고, 저희가 이것은 전부 다 동영상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페이 어텐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